추석을 앞두고 조상 묘벌초에 나섰던 한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방끈 하나, 피 묻은 손수건 한 장만이 남겨진 채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산속 어둠 속으로 삼켜버린 듯. 10년 전 같은 산에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 비극.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든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한 가정의 비밀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 58이죠.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광산 사고였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24,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식당 일도 혼자 해냈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죠. 식당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벌써 추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분이죠. 맞아요. 다음 주엔 산에 올라가야 해요. 벌초 좀 해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아저씨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은주 씨, 혼자 가려고? 그 산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순옥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새 그 산이 영 이상해. 밤에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그게 다 바람 소리예요. 저 그 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뭐. 하지만 손님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운이 식당 안을 감돌았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들의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거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묻힌 곳이죠. 남편 산소는 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시아버지 묘가 나와요. 엄마, 내가 같이 갈게. 딸아이 은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죠. 아니야.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게 익숙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10년간 혼자 벌초를 해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었죠. 엄마, 요새 그 산이 좀 이상하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은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애들아, 엄마가 그 산을 누구보다 잘 안다.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골 이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에요. 70이 넘었지만 정정하시죠. 은주 씨, 벌초 언제 갈 거요? 다음 주 화요일 생각하고 있어요. 이장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갈 테니 기다려. 이장님도요? 왜 다들 그러세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다들 저를 약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 듣기 싫겠지만 말해야겠어. 요새 그 산에서 이상한 일이 많아.
이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달에도 새벽에 트럭이 산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불도 안 켜고 말이야. 그리고 밤에 폐광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폐광.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곳이죠. 10년 전 그날 이후로 폐쇄됐다고 들었어요. 폐광은 이미 닫힌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최근에 거기서 이상한 기척이 있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이장님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 낮에 갈 거예요. 금방 다녀올 거고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죠. 은주 씨, 조심해요. 그 산은 예전 그 산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기 전날도 이렇게 날씨가 흐렸습니다. 그때도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불길한 생각은 하지 말자.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그림자가 유난히 검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삼켜버릴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벌초를 가야 한다는 생각과 가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이 싸웠어요. 저는 결국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간 혼자 해왔던 일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요. 벌초를 가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낫을 챙기고 물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간단한 도시락도 싸놨죠. 김밥 몇 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거든요. 계속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산속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엄마,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은지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밤사이 문자를 여러 통 보냈더군요. 그래. 걱정 마, 엄마가 그 산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죠.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싫었어요.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핸드폰 꼭 켜놓고요. 이상하면 바로 내려오시고. 알았어. 오늘 일 끝내고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전 부쳐줄게. 김치전 먹고 싶지?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6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아직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10년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기분 좋은 소리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왠지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요?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남편 묘가 있는 곳이죠.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올해도 잘 지냈죠?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매번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묘 주변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낫질은 익숙했어요. 수십 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땀이 흘렀습니다. 아침인데도 날씨가 후덥지근했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 뒤가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상상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남편 묘 벌초를 마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 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15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어요. 나무들도 더 빽빽해졌죠.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요. 최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명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나? 산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일반 차량은 올라오기 힘들 텐데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장님 말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불 꺼진 트럭이 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말이죠. 설마 그게 사실인가?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시아버지 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풀이 무성했어요. 저는 낫을 들고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사각사각.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낫을 꽉 쥐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 불 뿐이었죠.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본능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려고 몸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강한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막혔어요. 누군가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어요. 낫을 휘둘렀죠. 조용히 해.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2명인 것 같았어요. 아니, 3명일 수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제 손에서 낫이 떨어졌습니다. 가방도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달렸어요. 남자들은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데리고 가, 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이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해버린 거예요. 제 몸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업었어요. 저는 계속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정신이 점점 흐려졌어요. 아마 입에 뭔가를 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이었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검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어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고집을 부렸구나.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은지의 시선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죠.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켜놓으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이죠. 식당 손님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엔 배터리가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2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됐죠.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 아니. 누나도 안 왔어? 동생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오늘 벌초 가셨잖아. 근데 전화가 안 돼. 뭐? 그럼 당장 마을에 전화해봐. 이장님한테. 저는 마을 이장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이장님? 아, 은지 씨? 무슨 일이요? 이장님, 저희 어머니 오늘 벌초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이장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소? 6시쯤 됐나? 혼자 가시더군. 그 이후로는요? 그 이후론 못 봤어. 점심때쯤 내려오셨을 텐데. 이장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지 씨,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 볼게. 혹시 모르니까. 저도 지금 내려갈게요. 1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냥 전화기가 고장 났기를. 그렇게 빌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5시쯤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지 씨, 일단 진정하시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산엔 다녀오셨어요? 아직이요. 사람들을 좀 더 모으고 있어. 혼자 올라가긴 위험해서. 그때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아저씨였어요. 어머니 식당 단골이죠. 은지 씨, 걱정되는 얘기를 해야겠어. 철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오늘 새벽에 이상한 걸 봤어. 4시쯤 됐나?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는데.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도 안 켜고 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상해서 봤는데 태광 쪽으로 간 것 같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폐광이요? 거기 폐쇄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요새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 밤에 사람 목소리도 들린다고 하고. 철수 아저씨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경찰에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요. 저 먼저 갈게요. 은지 씨, 위험해. 같이 가자고. 이장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제 엄마예요. 저 혼자라도 갈 거예요. 결국 이장님과 마을 남자 몇 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5명이 손전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점점 어두워졌죠.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몇 번 온 게 전부였죠. 이장님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기가 어머니 묘예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묘소였죠. 우리는 서둘러 그쪽으로 갔어요. 묘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풀이 베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녀간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위로 더 가봐야 해. 시아버님 묘가 더 위에 있다고 했지?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좀 더 올라가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분쯤 올라갔을까요? 시아버지 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벌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땅바닥에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끈이 찢어져 있었죠. 그리고 낫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장님, 이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일단 주변을 더 살펴보자. 우리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손수건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거였죠. 안 돼.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은지 씨, 진정해.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철수 아저씨가 땅바닥을 살폈습니다. 여기 봐, 발자국이 여러 개야. 그리고 뭔가 끌려간 흔적도 있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정말로 땅에 자국이 나 있었어요. 누군가 끌려간 것처럼요. 어디로 이어져? 제가 물었습니다. 저쪽. 폐광 방향이야. 이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것도 폐광으로요. 당장 경찰 불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어요. 계속 끊겼죠. 이장님, 먼저 내려가서 신고해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철수 아저씨 제 시도 6의 속편집랑 같이 있을게요.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이장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곧 올라올 테니 절대 폐광 쪽으로 가지 마. 이장님과 2명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철수 아저씨, 그리고 박영수 아저씨와 함께 남았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주변을 밝혔죠.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물통, 도시락, 그리고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끈 거죠. 은지 씨, 여기 또 뭐가 있어? 영수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손전등을 비췄더니 담배꽁초가 보였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최근 것처럼 보였죠.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네. 철수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담배 안 피우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어머니를 데려간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끌려간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들이 말렸어요. 은지 씨, 위험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프고 무서워하실 거라고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났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이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4명이 올라왔습니다. 형사 2명과 경찰관 2명이었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벌초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가방과 피 묻은 손수건을 발견했다고요. 형사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확실히 여러 명의 발자국이 있네요. 그리고 끌려간 흔적도 보입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뭔가 보고했습니다. 흔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저쪽. 폐광 방향입니다. 이장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폐광이요? 거긴 10년 전에 폐쇄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새벽에 트럭이 들어가는 걸 본 사람도 있고요. 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두워서 수색이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색팀을 꾸려서 올라오겠습니다. 내일요? 지금 당장 가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은지 씨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밤에 산을 헤매다간 더 위험합니다. 혹시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형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발요. 제 엄마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선으로 묶었어요.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고 했죠.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동생 준호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달려왔어요. 누나, 엄마는요? 못 찾았어. 근데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지막 통화 때 목소리가 생각났죠. 오늘 일 끝내고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전 부쳐줄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색팀 10여 명이 산에 올랐어요. 저와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럿 동참했죠. 수색팀은 어머니가 끌려간 흔적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폐광 방향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폐광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상했어요. 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녹슬지 않았습니다. 새 자물쇠였죠. 이거 최근에 바꾼 거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폐광이 폐쇄됐다면서 왜 자물쇠를 새로 달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의문이죠. 뭔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겁니다. 형사가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봐요.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트럭 자국 같은데요. 정말로 땅에 선명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최근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정말로 누가 이 폐광을 쓰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자물쇠를 자르는 도구가 도착했어요. 경찰이 자물쇠를 잘랐습니다. 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피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먼지 냄새였죠. 하지만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같은 거요. 일단 저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서 대기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 어머니예요. 저 혼자라도 들어갈 거예요. 결국 형사는 허락했습니다. 단, 경찰 바로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죠. 우리는 폐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터널이 깊숙이 이어져 있었어요. 벽은 축축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여기 봐요. 한 경찰이 불렀습니다. 땅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최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히 누가 드나들었네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왼쪽부터 수색하겠습니다.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왼쪽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10m쯤 갔을까요?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십 개의 상자들이요. 상자에는 알 수 없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형사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품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보이네요. 감식반을 불러야겠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터널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와서 오른쪽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이 더 깊었어요. 걷다 보니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벽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여기 혈흔이 있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피일까요? 형사가 혈흔을 채취했습니다. 감식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끝에 또 다른 공간이 나왔어요. 여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봐요. 경찰 한 명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옷 조각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어머니가 입고 가신 옷이었거든요.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여기 계셨던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계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형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폐광 전체를 뒤졌지만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폐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됐어?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흔적은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폐광 안에 불법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폐광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때 철수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은지 씨,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내 어머니 일이랑 관련 있을 수도 있어. 10년 전 일 말이야.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고 말씀이세요? 그래. 그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 공식적으론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철수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폐광 관리인이 수상했어. 사고 직후에 갑자기 사라졌거든. 그리고 그 전에 낯선 사람들이 폐광에 드나드는 걸 본 사람도 있었고.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냥 의심일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로 결론 났고. 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그리고 그게 어머니 실종과 연결돼 있다면요? 형사님, 10년 전 사고 기록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걸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식당에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한쪽에 낡은 노트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요새 남편 얼굴이 어두워.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폐광 일 때문인 것 같아. 어제도 늦게 들어왔어. 낯선 사람들이 폐광에 자꾸 온다고 했어. 관리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상한 말을 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폐광을 조사해보라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냥 만약의 상황이라고 웃어넘겼어. 하지만 표정이 심각했어. 불안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갔다. 사고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고라고 하고 아이들한텐 말 못해. 너무 힘들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던 거죠. 저는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이 진실 꼭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어요. 폐광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감식하고 있었습니다. 혈흔도 DNA 검사 중이었죠.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진척이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고통받고 계실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넷째 날 아침,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씨, 혈흔 DNA 결과 나왔습니다. 어머님 것이 맞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친 거예요? 혈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부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고 기록도 다시 살펴봤는데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당시 조사가 부실했던 것 같아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폐광 관리인 이름이 명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행방불명됐어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그 사람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경찰이 아버지 사고 다시 조사하고 있대. 엄마 실종이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대. 뭐? 그럼 아버지도.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흔적을 더 찾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 묘로 갔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경찰이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했어요. 땅에 반쯤 묻힌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파냈어요. 신분증이었습니다. 낡고 더러웠지만 글자가 보였어요. 한명진. 바로 폐광 관리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사람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여기 이 사람 신분증이 있는 걸까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물에 젖지 않았어요. 저는 비닐을 벗기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같았어요. 거래 내역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박 사장한테 마지막 물건 넘김. 증거 인멸해야 함. 김씨 입마가야? 김씨. 저희 아버지 성이 김씨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경찰서로 직행했어요. 형사님. 숨을 헐떡이며 형사를 찾았습니다. 은지 씨? 무슨 일이에요? 이거. 산에서 찾았어요. 신분증과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그걸 받아들고 살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시아버지 묘 뒤쪽이요. 땅에 묻혀 있었어요. 형사가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이건 불법 거래 내역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마지막 메모. 아버지 죽인 증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형사가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박 사장이 누구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날 저녁 형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 씨, 박 사장 신원 파악했습니다. 박영철이라는 사람인데요. 10년 전 이 지역에서 운송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내일 그 사람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도 가도 돼요? 안 됩니다. 수사에 방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제 부모님 일이에요. 제발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지켜만 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사를 따라 박영철 집으로 갔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박영철은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영철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10년 전 폐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박영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뭘 모른다는 겁니까?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영철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거실이었어요.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박영철이 수제시도유 계속 편집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한명진이라는 사람 거죠? 박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0년 전 폐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영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하면 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협조하신다면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운송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물건을 운반해달라고요. 무슨 물건입니까? 불법 약품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하지만 이미 깊이 관여한 상태였습니다. 박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폐광을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한명진이 관리를 맡았고요. 그런데 김 씨라는 광부가 눈치를 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얘기였어요. 김 씨가 뭘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폐광을 불법으로 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형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고로 위장했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 조직이 누굽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보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형님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사건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이 지역을 떠났고요. 형사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여기 적힌 거래 내역들 설명해 주시죠. 박영철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운반한 물품들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다시 폐광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네. 그게 무슨... 박영철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폐광에서 불법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자 한 명이 실종됐고요. 형사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박영철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이 다시 활동하고 있다면 그들은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조직은 철저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제거해요. 김 씨처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죽였단 말이에요?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저를 말렸어요. 은지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요. 이제 엄마까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지 씨, 마음 진정하세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말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찾는 겁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영철 증언으로 조직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어떻게 됐어? 저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것, 조직이 관여됐다는 것, 어머니도 그들에게 끌려갔을 거라는 것.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준호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엄마 반드시 찾을 거야. 응. 꼭 찾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어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해, 울 수 없어. 하지만 밤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여보, 당신 억울하게 갔잖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는 10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산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 산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찾을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박영철 증언을 바탕으로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거래처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조사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1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뭐라도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으니까요. 이장님,
10년 전 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충격적인 일이었어. 당시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아무리 작은 건 나도 좋아요. 이장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낯선 차들이 마을에 자주 왔어. 검은색 SUV였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더라고. 경찰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시엔 별 생각 없었어. 그냥 누가 산 좀 보러 온 줄 알았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저는 그 정보를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어머니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기장 말고 다른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식당 창고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때 낡은 상자 하나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폐광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트럭들이 폐광에 들어가는 모습,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사진에 아버지가 찍혀 있었어요. 멀리서 폐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비슷한 시기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찍은 걸까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봉투 안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보가 찍어온 사진들이야. 증거라고 했어. 하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사고라고만 했지. 난 이 사진들을 숨겨뒀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면서.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쓴 것처럼 삐뚤빨뚤했어요.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이거 봐주세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형사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네요. 10년 전에 이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시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대요. 부실 수사였던 거죠. 당시 담당 형사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담당은 최건우 경감이었네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갈 수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최건우 전 경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10년 전 폐광 사고 기억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최건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빨리 사고로 처리하라고요.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더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압력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조직이 관여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죠. 최건우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 집안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당시 자료들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 기록엔 없는 것들이요. 정말입니까? 네,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최건우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파일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형사가 박스를 받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파일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목격자 진술 중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폐광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을 봤다는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더군요. 또 다른 자료에는 폐광 관리인 한명진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후로 특정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했더군요. 이 번호 추적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0년 전 기록이라 쉽지 않겠지만요. 형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 씨,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데요? 그 번호 명의자가 조직 보스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강태수.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스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철 증언과도 맞아떨어지고요. 그럼 어머니도 그 사람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해야죠. 형사가 팀을 꾸렸습니다. 강태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함께 가려 했지만 형사가 말렸습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님, 제발요. 제 부모님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 안전도 중요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결국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팀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4시간째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씨, 강태수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자백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집에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폐광 관련 서류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물건으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가방이랑 옷가지들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직 모릅니다. 강태수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물건이 그 사람 집에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조직 보스 잡았어. 엄마 물건도 찾았대. 그럼 엄마는? 아직 몰라. 그 사람 신문 중이야. 누나, 나도 갈게. 응, 같이 기다리자.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형사가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10년 전 김 씨를 제거한 게 자기네 조직이 맞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대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님 건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벌초 중에 조직원들과 마주쳤답니다. 그들이 폐광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봐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폐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10년 전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어디로요? 그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압박하면 말할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형사님, 제발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형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수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사업이었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지. 사업. 사람 죽이는 게 사업이에요?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했어. 우린 막아야 했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말해요. 모르겠는데. 거짓말 마요. 당신이 데려간 거잖아요. 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봐.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걸. 그 말에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 음식이나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저를 막았어요. 은지 씨, 진정하세요. 저 인간. 엄마 어디 있는지 말해요. 강태수는 계속 비웃기만 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지 씨, 저 인간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어머니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강태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강태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위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직원들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박영철 증언으로 몇 명의 이름을 확보했거든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3명의 조직원을 체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폐광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흘째 되던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어요.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식당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할 말이 있어서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이동훈입니다. 저도 조직 사람이었어요.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길 찾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 위치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말하기 전에 약속해주세요. 저 보호해주세요. 조직이 알면 저도
폐광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이동훈이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 산 반대편에 오래된 벙커가 있습니다. 옛날 군사용이었는데 지금은 버려진 곳이에요. 거기 가두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곳으로 옮겼어요. 저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엄마 위치 알아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즉시 출동했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사팀, 저, 준호, 그리고 이동훈이었습니다. 산 반대편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길이 험했습니다. 비 때문에 더 어려웠죠. 1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동훈이 앞장섰어요. 저기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어요. 오래된 벙커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들이 총을 꺼냈어요. 벙커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자물쇠를 잘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제 몸이 멈제시도 계속 편집쳤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안 돼.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사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어머니 목에 댔어요. 맥박 있습니다. 살아계세요. 정말요? 네, 약하지만 뛰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엄마,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준호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약했지만 살아 계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어머니를 옮겼어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약한 외상들이 있고요.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십니까? 네, 저희가 딸아들이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했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좀 이따 깨어나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2시간 후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엄마, 은지야, 준호야. 어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 너희들 얼굴 보니까 괜찮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죠? 정말 미안해요.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가 찾아준 거잖아. 고마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거기서 뭐 당한 건 없어요? 괜찮아. 때리진 않았어. 그냥 가둬뒀을 뿐이야. 음식이나 물은요? 처음 며칠은 줬어. 그 후론 안 줬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면서 버텼어.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버지 일도. 진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 엄마, 아버지 일 알고 계셨죠? 응, 의심은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주무셨어요. 우리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살아서 이 길 다시 올 줄 몰랐어.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응, 고마워 애들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지.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모두들 어머니를 걱정했던 거예요. 은주 씨,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도와줄게. 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와 조직원들이 모두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어요. 10년 전 살인사건과 최근 납치사건 모두 입건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 판결 받을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지 씨와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저와 어머니, 준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강태수를 다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교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10년 전 고 김동철 씨를 살해했으며 최근 김은주 씨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또한 불법 약물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사진들, 증언들, 물적 증거들이요.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어요. 저를 붙잡아서 폐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는요? 폐광에서 물건들을 봤습니다. 불법적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가 10년 전 일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남편을 죽였다고요. 그때 그들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벙커로 옮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일단 굶겨서 약하게 만들고.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박영철, 이동훈, 최건우 전 경감도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태수의 범행을 가리켰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 살인죄, 납치감금죄, 불법 약물거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끝났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진실이 밝혀졌어.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가족이 함께였어요. 아버지, 진실 밝혀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억울하게 계셨죠.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딸 은지예요. 늦었지만 진실 찾아냈어요. 아버지 억울함 풀었어요.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가요. 산을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은주 씨, 된장찌개 하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다시 웃으셨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남기로 했어요. 마을에서 작은 학원을 열었습니다. 준호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고, 진실도 밝혀지고.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저도요. 이제 악몽 꾸지 않아요. 나도 그래.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어머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합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엄마.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평화롭게요.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해드릴까요? 글쎄, 김치전 어때? 내가 좋아하잖아.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그래, 같이 만들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좋은 꿈을 꿨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은지야.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우리는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어요. 이제 우리에겐 평화가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은지의 이야기이자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